가만히 봤더니 이제까지 200명도 더 왔다 가고 이력서도 이렇게 쌓여 있어요. 취직하겠다고. 근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남아있느냐면은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남아서 일하더라고요. 간혹 저한테 신부님 우리 애가 우울증이에요, 우리 애가 왕따 당했어요, 우리 애가 컴퓨터 중독이에요, 우리 애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신부님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우리 애 좀 받아주세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하니까 받아줘요. 받아주면은 3개월 이상을 못 버텨요. 본인이 그런다고 생태마을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아까 얘기했죠. 먹어본 놈이 먹고 놀아본 놈이 노는 거라고.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란 애들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직장생활 못해요. 아니 KBS에서도 실험을 했잖아요. IQ 좋은 애, 성적 좋은 애, 생활기록부 좋은 애, 이거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노는 애. 초등학교 6학년 때 요 성적표를 가지고 30년 후에 추적을 해봤어요. 누가 행복하게 사나? 그랬더니 IQ 좋은 애도 아니고 성적 좋은 애도 아니고 뭐 좋은 애야? 생활기록부 좋은 애, 먹고 마시고 노는 애들이요, 결국은 잘 살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너 공부 잘해야지 행복하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핀란드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핀란드는 초등학교 입학 조건이 뭔지 아세요? 잘 노는 애. 잘 노는 애가 입학 조건이에요. 입학 이제 학생들 뽑으려고 전부 다 애들이 와 있잖아요. 근데 놀이시설을 딱 놀게 해요. 근데 한 애가 안 놀아. 그럼 부모 불러갖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얘 유치원에 다시 보내라고. 왜 우리 애가 유치원에 가? 얘는 지금 노는 법을 모른다고. 놀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아야지.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4개월을 일을 더 해요. 4개월을 일을 더 하고 미국보다 3개월을 더 일을 해요. 1년에. 그런데 우리가 독일보다 잘 살아요? 미국보다 잘 살아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도 일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신나는 일이죠. 잠비아에 이제 우리 치과 의사들이 이번에도 1,400명 환자를 봤어요. 안과 의사 2분, 치과 의사 9분이 환자를 1,400명을 봤어요. 일주일에. 어마어마하게 환자를 봤죠. 근데 이제 그 의사 4년째 나 따라다니는 의사가 나 가기 전에는 맨날 신부님 나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차가 와서 쳐서 죽었으면 좋겠어, 그랬던 의사예요. 근데 잠비아 봉사활동 가면서부터 사는 게 즐거운 거야. 내 걸 나누니까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참 돈을 많이 버는 의사예요. 그런데 왜 죽고 싶으냐? 건물은 큰 걸 사놓고 그 빚을 해대느냐고. 화장실 가는 게 아까웠고 물을 안 마셔. 오줌 누는 시간이 아까웠고 진료 시간이. 그러니까 사는 게 즐겁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에요. 여러분들 괜히 아파트 20평에서 40평 넓혀가는 거, 장사 잘 되는 가게 10평에서 40평 넓혀가는 거 다 고통의 시작이야. 그냥 있는 데서 살아요. 뭐하러 확장 이전을 해? 행복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잠비아를 떠나면서부터 사는 게 즐겁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인생은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하는 게 인생이 아니야.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인생이야. 제발 먹고 마시고 놀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먹고 마시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 과감하게 놀고 1년에 성지순례 10일 나 따라가고 뭐 성지순례 뭐 다른 데 또 가고 뭐 호주 의사들 같이 여행 다니고 1년에 40일을 놀아요. 40일을 무지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노니까 이모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이모, 이 치과 월급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면서 진료할 때랑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할 때랑 어느 때 돈을 더 많이 버느냐? 그랬더니 요즘이 훨씬 많이 번대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연락 왔대요. 돈이 너무 많이 벌려갖고 세무조사 나올 테니까 직원들하고 또 어디 놀러 가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어디 정동진인가 직원들 데리고 놀러 간대요. 여러분들 집에서 청승 떨고 아무것도 안 마시고 지립대 일만 한다고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 때 돈도 많이 벌리는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 요즘 다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태마을은 작년에 매출액이 45억이었는데 올해 50억이야. 50억. 얼마나 뭐 청국장, 가루, 깻잎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하루에 2천만 원씩 팔려. 하루에 2천만 원씩. 요즘 내가 사장인데 내가 사장이 뭐 할 것 같아?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직원들 줄 거 다 주고, 아끼지 않아요. 줄 거 다 주고. 그리고 이제 하도 이제 우리 신자가 아니라 비신자들이 물건을 많이 사니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도 내요. 제가 세금을 내는데 1년에 2억 정도 세금이 나가요. 많이 나가요, 세금이. 그럼 우리 국장이 신부님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현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현금도 다 신고해. 현금도 다 한 푼도 빼지 말고 다 야, 내가 신부로 사는데 왜 머리 복잡하게 살아? 그냥 있는 대로 보고하고 다 살아. 내가 세금 2억 내면 국가가 그거 갖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라 돌아가는 거지. 그걸 그냥 이렇게 감추고 저렇게 감추다가 내가 가끔 우리 이제 세금 다 내요. 그래서 세금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다 한 달에 거의 2천만 원씩 세금이 나가니까.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 세금 떼어먹는다고, 탈세한다고 대기업 총수들이 막 마스크 쓰고 막 휠체어 막 타고 막 침대에 누워서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보면서 내가 텔레비 보면서 한마디 해요.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고 살지. 아유,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걸 그냥 돈을 아낀다고 나라 돈 빼먹어가면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거 빼먹어가면서 세금 내는 것도 내가 보기엔 자선이에요. 세금 내는 것도 국가가 잘 집행해야 되겠지만은 뭐 K 뭐 미르 이건 악다군이에요. 그 돈 없는 기업들한테 그 돈 뺏어가는 건 그건 악다군이 아니에요. 그 돈 갖고 직원들한테 저기 막 보너스나 주고 여행이나 보내주지. 그럼 대한민국이 밝을 텐데. 요즘 국회가 참 많이 싸우죠. 지치지도 않고 싸워. 내가 보기엔 야, 어떻게 뭐 김정은이 지치지도 않고 핵 실험하듯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지치지도 않고 싸워. 그런데 여소야대가 돼갖고 협치한다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안 싸우는 날은 언제 안 싸우느냐면 초등학교 교육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육제도가 노는 걸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한테 행복을 가르쳐야 돼. 자녀들한테. 근데 우리는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 애들한테 이 세상에 와갖고 행복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나는 자식들한테 행복을 가르쳤나 공부를 가르쳤나? 한번 생각해봐요. 뭘 가르쳤어요? 공부 가르치지 않았어요? 행복을 가르쳐야죠. 왜 공부를 가르쳐요? 2006년에 우리나라가 1년에 10만 명씩 조기 유학을 보냈어요. 2006년에 그때 조기 유학 분불었어요. 얘네들이 딱 10년 지났어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지금 조기 유학 다 실패했어요. 90%가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가 조기 유학을 떠나. 그러면 미국에 가면은요, 여권 심사대에서 막 영어로 막 물어봐요. 너 여기 왜 왔냐? 며칠 머무를 거냐? 뭐 때문에 왔느냐? 막 물어봐요. 그것도 한국말로 물어봐요? 영어로 물어봐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그리고 미국에 딱 가갖고 수업을 하면은요, 아무리 한국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잘해도 못 알아들어요. 얼마 동안? 1년 동안 못 알아들어. 걔가 무슨 죄를 졌다고 1년 동안 말도 못 알아듣는 데서 고생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인종차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저는 정말로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확실하게 인종차별 느껴요. 신부인 난데도 아주 농담하는 애들 많아요. 너 뭐하러 혼자 사느냐? 하느님이 네 뭐 애인이냐? 막 이래가면서 웃기지도 않게 인종차별해요, 걔네들이.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애가 그 인종차별을 다 겪는 거야. 그러면 한국에서 걔한테 유학 한번 보내려고 그러면 9.11 테러 이후부터 미국은 외국인을 공립학교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사립학교에 가야 돼. 사립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등록금이 1년에요.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3년에 5천만 원이 아니고 기숙사비 3천만 원이에요. 방학이 4번인데 거기 못 있어요. 부모 없으면은 한국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 그러면 얘는 혼자 간 애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럼 비행기 값 1,000만 원이야. 그럼 1억이 나가야 돼요. 유학 보내면은.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 연봉 1억이거든요. 1억이면은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쓰고 애한테 다 보내야 돼.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아버지도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마누라 보내면은요 더 아무것도 못 해. 그러니까 친구들도 하루 이틀 같이 놀아주는 거지. 저녁 같이 술도 못 먹자고 그래요. 내가 기러기 아빠들이랑 술 많이 먹었어 옛날에. 먹어보면 그 얘기를 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그러다가 이제 혼자 술집에 가는 거야. 혼자 술집에 뭐 장미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아가씨가 아유 사장님 외로워 보여 이렇게 말하면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뭐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남들은 바람 핀다고 그러지. 예. 그래서 바람 피는 거예요. 혼자 외로우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갖고 아이하고 아내하고 해주는 거 맛있게 먹고 마시고 놀았으면 그 사람 바람 안 폈을 거예요. 대기업의 부장 정도 올라갈 사람이면 열심히 산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애는 학교 가갖고 언어 안 돼, 인종차별당해. 엄마는 또 미국 가갖고 애 학교 가면은 심심하잖아요. 거기서 또 놀고 있는 또 멀쩡하게 생긴 남자하고 또 외로우시겠어요 사모님. 그럼 거기서 또 이제 또 바람 피고 아빠는 한국에서 바람 피고 엄마는 미국 가서 바람 피고 애는 인종차별 언어에 갖고 정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뭐를 위해서 애를 유학을 보낸 거예요? 뭐를 위해서? 다 집안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애한테 공부를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행복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뭐를 해서 행복한지. 그래서 10년 동안 간 애들 중에 정말로 한국에도 아니고 미국에도 아닌 애들 많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대학 졸업하고 유학을 가면요 얘 심지라도 있어요. 대학 졸업해서 유학 가는 애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는 애들은 심지도 없는 애들이야. 내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구분도 안 되는 애들이야. 그래갖고 적응 안 되면은 중학교에 가면은 유학 온 한국 애들, 말 안 통하는 영어 안 되는 애들끼리 모여요. 모여서 노래방 가고 한국 드라마 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마약해요. 마약하면 또 걸리면 감옥에 갔다 왔다 하고. 정말로 이 아이의 출세를 위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아버지도 바람피고 엄마도 바람피고 애는 마약하고.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집이. 성공하는 비율은 10%밖에 안 된대요. 10%밖에. 그러니까 90%는 다 망가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은 집안이 완전히 망가진 거야. 애는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왜냐하면 유학이라는 건 갔다 왔는데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신부님 얘 좀 고쳐달라는 거야. 자기가 10년 동안 망가뜨려 놓고 나한테 1시간 만에 고쳐달라는 거야. 내 안수하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뭘로 고쳐 내가. 그런데 이제는 1년에 10만 명씩 가던 게 이제 3만 명밖에 안 가요. 왜? 실패한 게 결론이 났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1년에 1억씩 유학비 보낼 돈이 있으면 그 돈 갖고 한국에서 엄마 아빠 자식이랑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놀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은 깨지지도 않고 애는 아주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없어. 인생이 뭐 그렇게 복잡해? 그리고 여러분들 출세 그것도 해봐야. 난 텔레비전 보면서 출세하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뭐 민정수석 무슨 수석들 지금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 차라리 그 자리에 안 가면은 거짓말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거짓말 일이 뭐가 있어?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안 받았다고 그러지.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안 받았다고 그러지. 참. 자, 그렇다면은 30살에서부터 60살은 행복하냐? 대한민국에. 자, 이 30살에서부터 60살은 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때 가야 될 때야. 가야 될 때야. 그런데 자식 공부시킨다고, 자식 출세시킨다고 나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
30년 동안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은 30년 동안 껍데기 인생을 산 거예요. 자기 인생 산 거 아니에요.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나는 자식 하나 잘 되면은 엄마의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옛날에 45, 46까지 살 때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 120살 살면은요, 자식이 90이 돼버려요. 그 자식 출세하는 거 여러분들 행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70살, 80살 된 자식하고 90살, 100살 된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딸을 공부를 잘 가르쳐놨어. 서울대학을 졸업해하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 이 딸이 잘난 척하고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집을 한 거고 혼자 사는 거야.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갖고 손자도 좀 안겨주고 좋은데 시집 가갖고 자기 호강도 시켜주기를 바랬는데, 이게 혼자 사는 거예요. 설날 왔어 딸이.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해요. 너 뭐가 부족해서 시집 안 가고 혼자 살고 있느냐고. 제발 시집 좀 가라고. 네가 학벌이 부족하냐, 미모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한데 시집을 안 가냐고.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뭐가 힘들어? 넌 부족한 거 없어. 다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아버지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 생각해보니까 대통령도 시집도 못 가고, 시집만 못 가. 요즘 아주 그냥 처지가 아주 곤궁하게 됐잖아요. 뭐 그래 또 아버지가 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한마디 더 해요.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그렇게 시집 안 가고 혼자 살 거면 너도 대통령이라도 좀 해보라고. 아버지도 좀 최순실처럼 호강 좀 해보게.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 보고 한심한 눈으로 쳐봐도 한마디 더 해요.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뭐가 답답한 소리야?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자식을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출세해야 돼요. 자식을 철들게 키우고 싶으면 누가 먼저 철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철이 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30살서부터 60살까지 자식 출세만 바란다고 빈 껍데기로 30년을 살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철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30살서부터 60살 철든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 보내고 자기는 한국에서 바람피고 아내는 미국 가서 바람피고 애는 정신병이 들어요? 철이 안 들은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기쁨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여기 이 셰익스피어가 아주 재미난 글을 썼어요. 중년에게 주는 9가지 교훈이라는 글을 썼어요. 한번 이 사람 한 400년 전 사람이 쓴 것 같은데 보세요. 첫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이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 애만 배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공부도 하고. 저는 제가 30살에 환경공학을 공부했어요. 얼마나 좋은 공부였는지 몰라요. 내가 다닌 학교는, 나는 아주대학 산업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 대학원 조금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많아요. 가면은 뭐 내가 빵점도 받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석사학위도 받았어요. 공학 석사학위도.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40이 돼갖고 글 쓰는 거 배웠어요. 글 쓰는 거 배워갖고 이 책도 지금 5권인가 책 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은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배우니까 참 재밌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우는 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처량해진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이거 셰익스피어도 똑같이 말했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나중도 생각하지 말어. 옛날도 생각하지 말어. 지금 오늘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있는 돈 갖고 나중에 쓰려고 그냥 쥐고 있지 말고 쓰세요. 내가 쓰라는 건 사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도 규모 있고 멋있게 쓸 수 있거든요. 쓰는 법도 나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세 번째,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대신 그들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과 함께 즐겨라.
이것도 참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여주에 우리 젊은 신부님들 계속 많이 초청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하자고. 근데 참 젊은 신부들이 같이 있으면 참 좋아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의 부관장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꼭 해요. 출신 부관장 신부님들, 그 신부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젊은 신부들을 모이면은 내가 모르는 것 너무너무 많이 알려줘요. 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죠. 넷째, 부탁받지 않는 충고는 굳이 하려고 마라.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이것저것 챙겨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 참 잘하는데 챙겨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째, 삶의 철학으로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 말아라.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로미오가 한 말을 기억하라. 철학이 줄리엣을 만들 수 없다면 그런 철학은 지워버려라. 삶을, 현실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괜히 개똥 철학하지 말고. 여섯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약간의 심미적 추구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이선이 대전 공연이에요. 서울에 공연을 보니까 없더라고. 우리 평창은 대전이나 서울이나 거리가 똑같아.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가는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공연도 많이 가요. 저는 여기 이 삼성 여기 뭐 스퀘어인가 여기 공연 많이 와요. 예술의 전당도 많이 와요. 많이 와야 1년에 많이 온다고 그래요. 1년에 두세 번이야. 그 두세 번이라도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면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더라고요. 또 일곱째,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가엾어 보인다. 몇 번 들어주다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 늙은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늙은 거 누가 뭐 알아주기는 해요. 아무도 안 알아주죠. 나이 먹은 거 자랑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이를 먹으려면 곱게 먹어야 돼. 나이 값을 하고면서 늙어가야지. 나이 값도 못하고 나이만 디립다 먹으면 그게 뭐가 자랑이에요. 여덟 번째, 젊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재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주는 순간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하고 남편한테 다 주지 말고 얼마만 주라고? 반만 주세요. 항상 오늘부터 마음도 반만 주세요. 다 주지 말고. 두 딸에게 배신당한 리어 왕처럼 춥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며 두 딸에게 죽게 될 것이다. 이 리어 왕이라는 이 셰익스피어 이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딸들한테 자기 왕권을 다 넘겨줘요. 왕권 넘겨준 딸 때문에 이 사람 죽어요. 왕이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세요. 아직 여러분들 한참 남아있거든요. 아홉 번째,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마라.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인류 역사상 어떤 예외도 없었다. 확실히 오는 것을 일부러 맞으러 갈 필요는 없다. 삶을 탐닉해라. 그때까지 삶을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겨라. 우리는 살기 위해 여기에 왔노라. 즐겁게 살라고 여기에 온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30부터 60까지 여러분들은 난 하늘나라를 차지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줬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게 곧 내게 해준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노숙자의 집에 가갖고 노숙자들한테 식사를 한번 대접했어. 그러면은 그 노숙자한테도 대접했지만은 누구한테도 대접한 거야? 그렇죠. 노숙자 안에 있는 예수님한테도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대접받았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 대접받은 걸 다 갚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노숙자들한테 한 번도 대접해 준 적이 없어. 마지막 날 예수님한테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어려운 이웃한테 잘 베풀어 준 사람은 나중에 가서 예수님한테 따질 수 있어. 내놓으라고, 내가 해준 거 해준 거 내놓으라고 따질 수 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안에 지금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들 무시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무시당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하면 안 돼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저는 이번에 아주 굉장히 슬펐다가 너무너무 멋있는 사장님을 하나 만났어요. 도시락 업체, 그것도 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도시락 업체 사장님인데, 우리도 고객을 존중해야 되지만 고객도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내쫓겠다 이거예요. 그 선언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참 재미나요. 공정 서비스 권리 안내. 우리 직원이 고객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직원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시면 고객을 내보내겠습니다. 참 멋있죠?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로마 유학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맥주집에 이제 뭐 신학생 때 갔으니까 맥주 막 먹을 때잖아요. 맥주를 먹으니까 떨어지면 뭐라 그래? 웨이터, 웨이터 계속 불렀대요. 그랬더니 사장이 딱 오더니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왜 나가냐고 그러니까 왜 우리 직원을 종부리듯 부리느냐고. 술 떨어진 거 알면 우리가 찾아가고 필요한 거 있느냐고 물어볼 텐데 왜 내 직원을 종부리듯 부리느냐고. 이렇게 종부리듯 부리는 당신은 여기서 맥주 먹을 자격 없다고 나가라고. 근데 이게요, 유럽도 그러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가면은요, 아줌마 못 불러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는 내가 돈 주고 부린다고 식당에 가서 어떻게 해? 아줌마 왜 안 갔다 와? 안 갖고 와? 이게 종부리듯 부리는 거예요. 이 뒷말이 더 멋있어요. 상품과 대가는 동등한 교환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훌륭한 고객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담아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무례한 고객에게까지 그렇게 응대하도록 교육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고객한테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물건 살 자격 없으니까 나가라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존중을 받아야 할 훌륭한 젊은이들이며 누군가에게는 금쪽 같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인격적 모욕을 느낄 언어나 행동, 큰 소리로 떠들거나 아이들을 방치하여 다른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정중하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장이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앞에다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 어느 누구도.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이라도 업신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의 수호천사가 하늘에서 매일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다 그래요. 수호천사가.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라고. 나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라고. 그 지질이 복도 없는 년도 수호천사가 한 분씩 다 있다는 얘기예요. 수호천사가 한 분씩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 지금 수호천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수호천사가 여러분들 가장 곁에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성체 영화로 나올 때 수호천사가 항상 여러분들을 수호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수호천사 한 분씩 다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시당하면 돼요, 안 돼요? 무시당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가진 자 편에 서지 않고 가지지 못한 자 편에 서세요. 부처님 아버지는 직업이 뭐죠? 부처님 아버지는 왕이었어요. 공자님 아버지는 관리였어요. 마호메트 아버지는 큰 부자 상인이었어요. 물론 마호메트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돈 벌러 나갔다 죽어요. 그래갖고 마호메트는 유복자. 예수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예요? 목수. 그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신론 배울 때 예수님 아버지는 성부라고, 예수님 아버지 직업은 하느님이었어요. 하느님. 예수님 양아버지 직업은 뭐예요? 목수예요. 2000년 전에 목수는 하루에 2끼 정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당신이 선택해서 올 수 있었는데 굳이 가난한 집에 택해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태어날 때 천사들이 누구를 초대하느냐면 목동들을 초대해요. 야, 삼왕은 자기네들이 찾아온 거고 예수님이 초대한 건 누구냐면은 목동들이에요. 저기 대단한 분 태어났으니까 가봐라.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인사를 한 사람들은 목동들이야. 우리가 알퐁소 토대의 별이라는 책을 읽어갖고 목동을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중동에 가보면요, 세상에 더러운 게 목동이에요. 그래서 목동하고 상대하지 말라 그래. 도둑놈들이라고. 상대하지 말라 그래. 왜냐하면 한번 풀두로 양, 염소 풀두로로 나가면은 한 달을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머리 안 내가 가서 보니까 머리에 떡을 칠하고 다녀요. 먹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또 밤낮에 기온차가 많으니까 옷을 몇 겹을 입고 한 달 동안 안 빨고 그것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더럽고 냄새나는 목동들을 예수님은 첫 손님으로 초대한 거예요. 이게 누구를 초대하겠다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활동하실 때는 앞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팔 오그라드는 사람, 등 굽은 여자, 다리 오그라드는 사람, 몸 썩어가는 나 환자, 몸 파는 여자, 나라 팔아먹은 세리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았다고 그래요. 저는 신약성서 읽으면서 가장 가슴 떨리는 성서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다. 이거를 읽으면 막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들, 세상에 먹고 마시고 노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하고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친숙하시죠? 친숙하다 하더라도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진 않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사이는요, 친하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들도 누구랑 먹고 마시고 놀아요? 친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셔요.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길거리에 나가고 너 오늘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자.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싸대기 맞을 거예요. 여기 오늘 같이 온 친구들하고 야, 우리 오늘 강의 끝났으니까 여기 명동에 가고 우리 먹고 마시고 놀자. 친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친하지 않으면. 그리고 먹고 마시고 노는 사이는 그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뭘 힘들어하는지, 그 사람의 고민이 뭔지 먹고 마시고 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본당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본당 신부할 때 5년 동안 사목을 했는데 교우들하고 한 번도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하고 추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루카복음 7장 8절에 예수님은 먹보요 술꾼이라고 그래요. 먹보요 술꾼이라. 저도 본당 신부할 때 사목을 하는 기본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였어요. 사목의 기본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였어요. 장례가 나잖아요. 그럼 저는 반드시 초상집에 갔어요. 초상집에 가갖고 장례 전날 가갖고 소주 한 병 내오라고 그래요. 그럼 상주 전부 다 오라고 그래요. 상주들하고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가 어떤 병으로 돌아갔는지 얘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1시간을 그렇게 소주 한 병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날 강론할 준비할 필요가 없어. 강론. 왜냐하면 강론 때 이 엄마가 어떻게 살았고 가족은 어떻게 하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왔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강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초상이 났는데 내가 그 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냥 장례만 딱 왔어. 그 강론은요, 그 고인들하고 남아있는 유족들하고 아무 공감대가 없는 강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신약 성서를 읽을 때 너무너무 착착 쉽게 와닿죠? 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랑 먹고 마시고 놀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 설레는 성서구절인지 몰라요. 어떤 가르침보다 위대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다예요. 저도 87년도에 시각장애자들하고 1년 동안 여기 상계동에서 먹고 마시고 놀아봐서 87년도에 내가 그분들하고 1년 동안 살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뭐가 가장 힘드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몸으로 난 자식 얼굴을 모르는 거래요. 내 몸으로 난 자식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애들 어때요? 애기 나오면은 이뻐요, 안 이뻐요? 막 100일, 200일 된 애들 보면 손가락 보면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엄마들, 애기 엄마들 보면 막 애 손도 막 먹고 발도 막 먹잖아요. 막 먹어 보니까 먹을 기세야. 먹을 수만 있으면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그냥 눈에 티만 들어가도 막 뭐 이거 비벼내고 그러는데 나한테 한다는 애가 신부님 이만한 애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이걸 넣는데 어떻게 안 아파. 눈알이 터지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렇게. 아기를 보는 기쁨은요. 그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 집에도 드디어 조카가 장가를 가서 딸을 낳았어요. 로사라는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조카 손녀가 있어. 조카 손녀가. 근데 그 집에 가보면 참 볼만해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여섯이서 둘러서갖고 얘가 이제 막 돌 며칠 전에 지났거든요. 얘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도 여섯이서 둘러서갖고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눈만 뜨면 뭐라 그러냐면 눈 떴다. 눈 뜬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6명이 둘러앉아갖고 눈 떴다고 난리를 치고 거기다가 얘가 빵긋 웃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애가 재롱을 피는 게 아니에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부터 재롱을 피기 시작해. 오르르 깍꿍. 이게 누가 재롱 피는 거야? 내가 보기엔 지들이 재롱 피면서 얘가 재롱 핀다는 거야. 시간 가는지 모른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자기네들이 재롱 피고 얘는 그냥 껌뻑껌뻑 쳐다만 보는데. 이 아기를, 그래서 애들은 1살 때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는 거예요. 1살 때. 여러분들 그때 그 기쁨 평생 애들은 2살 때부터 효도 안 해요. 왜 효도 안 하는 줄 아세요? 1살 때 이미 다 했어. 그런데 뭘 2살 때부터 해. 혹시 지금 30살 된 자식들이 효도 안 한다고 섭섭한 그분들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그 기쁨을 다 누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 애들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면 손으로 만져서 눈이 이렇게 생겼고 코가 이렇게 생겼고 입이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번은 도봉산 성당에서 우리 시설 분들을 초대를 해갖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정말 내가 가서 보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어. 그런데 옆에 있던 형제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학사님, 우리는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냐? 그랬더니 보여야지 골라 먹죠.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냄새는 나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골라 먹죠. 그러니까 옆에 봉사자들이 한 분씩 앉아갖고 고등어 들어갑니다. 두부 들어갑니다. 김치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태마을에 딱 음식 차려놓으면은 막 김치, 뭐 고등어 막 이제 묵은지 절여놓은 거 보면 막 이분들 막 입에 군침이 돈대. 딱 보면은 막 깍두기 쫙 빨갛게 해놓고 막 김치찌개 두부 딱 올려주면 입에 군침이 돈다는 거예요. 우린 눈으로 먹는 거예요. 먼저 눈으로 먹고 입에 군침이 도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My mouth is watering 그래요. 군침 돈다. My mouth is watering. 군침이 도네. 근데 그분들은 눈으로 먹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지지리 복도 없긴 뭐가 지지리 복도 없어. 이 눈으로 벌써 음식을 먹는데 이거 눈알 하나 갈아 끼는데 2개 갈아 끼면 2억인데 2억을 끼고 지지리 복도 없는 년은 무슨 지지리 복도 없는 년이에요. 또 87년도는 그 인천에서 수원에서 전철이 전부 다 의정부로 갔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시각장애자들이 전철에서 바구니 들고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이러고 가면은 500원씩 1000원씩 줬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하루 종일 전철을 오고 가면서 모으면은 그때 돈으로 꽤 컸대요. 15,000원, 2만원 됐대요. 그때 돈으로. 그러면은 창동이나 도봉역에서 딱 내리면은 도둑놈들이 따라다니다가 역에서 나가면은 그걸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걸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 너무너무 화가 나. 하루 종일 고생한 건데. 그러니까 누굴 데리고 나가느냐면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된 자기 애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애들은 그거 일 나가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매일 그 우리 시설 마당에서 애들이 울어. 너 왜 울어? 그럼 자기 일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나가는데 애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낚아채 갖고 엄마 아빠가 나 데리고 나간다고. 그럼 엄마 아빠 손 잡고 지팡이 잡고 전철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걔네들이. 그러는 수원이나 인천은 아무 상관없대요. 창동이나 도봉역에 딱
그 전철을 지나갈 때 되면 누굴 만나냐면 반 친구들을 만나는 거야. 반 친구들이 그걸 보고 다음날 학교 가고 다 소문을 내는 거야. 제 엄마 손잡고 구걸하러 다닌다고. 얼마나 그 나이에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먹고 1년 동안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았으면 그분들의 아픔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정말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누구하고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강생이라는 말 참 많이 듣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강생하셨다. 그냥 몸만 오신 게 아니에요. 삶 자체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먹고 마시고 놀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뭔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뭔지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쳐주는 거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마지막 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듯이,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과 먹고 마시고 놀면서 너희들을 위로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마지막 날 유언이야. 서로 사랑하라는 게.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크리스찬이 2천만이 있어요. 개신교 1,500만, 가톨릭 500만.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 왜 세례받았냐면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세례받은 거야.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2천만 명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데 요즘 대한민국에 보면 2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간 적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가신 것 같아. 너희들 서로 괴롭힐 수 있는 한 괴롭혀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신 것 같아. 얼마나 서로 괴롭히는지. 작년 4월 6일 날 윤승주 일병이 죽었어요. 군대 간 지 4개월 만에 4명의 선임이 괴롭혀갖고. 근데 어떻게 괴롭혔느냐면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강제로 먹였다는 거예요.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그리고 가래침을 뱉고 그걸 핥아 먹으라고 그러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죽기 이틀 전에는 냉동 음식을 입에다가 집어넣고 얼굴을 때리고 밥알이 튀어나오면 다시 삼키라고 그러고 핥아서. 결국은 기도가 막혀서 죽었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윤승주 일병 사돈 쪽에 정형외과 의사가 있어요. 젊은 애가 기도가 막혀 죽을 리가 없다. 한번 시신을 다시 보자. 시신을 꺼내봤더니 온몸에 피멍이 다 들은 거야. 이틀 동안 마대자루로 때린 거예요. 그래갖고 맞아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맞아 죽은 거예요. 잠도 안 재우고. 근데 윤승주 일병은 군대 가기 전에 전액 장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그리고 과 대표였고. 이렇게 멀쩡한 아이가 군대 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내내 군대를 개혁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군대를 개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애들은 군대 가기 전에 이미 다 망가져서 들어가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애들 여러분들 남자애들 보면 눈빛 보면 어때요? 살벌하지 않아요? 이렇게 눈빛 딱 마주치면은 어떤 놈이야 걸리지 내가 오늘 가만히 안 놔둬 이런 기세예요. 우리나라 지금 중고등학교 남자애들은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왜? 경쟁 속에서 경쟁만 가르치고 협력, 이해, 양보, 사랑 이런 게 안 배워요. 경쟁, 출세 1등만 배운 애들이야. 그러니까 눈에 도끼가 있는 거야 애들이. 그런 애들이 군대 가고 서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미 군대 가기 전에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 요즘 대한민국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뭔가 우리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잘 못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건국이념은 뭐예요? 홍익인간 그건 4348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한 얘기고 대한민국 건국이념은 뭐예요? 대한민국 건국이념은 뭐냐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돈이야 돈. 돈이라면요 무슨 짓이든 해요. 정말 지난 70년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참 많이 벌은 나라예요. 전 세계 다녀보세요. 대한민국처럼 좋은 차 타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멋있는 옷 입고 여러분들처럼 잘 먹는 나라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요. 10위 안에 들어요. 참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무슨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우리나라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은 이루었는데 너무너무 잘 살긴 하는데 기쁨이 없는 나라야.
전부 다 여기다 헬 조선이에요. 지옥 조선이 지옥 조선. 우리나라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내가 보기엔 너무 잘 사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돈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돈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될 때예요. 이제는. 근데 아직도 돈이야. 아직도 돈. 아직도 경제 그래요. 정의, 인권, 자유, 생태계, 자연, 이 높은 가치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경제예요. 작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왜 침몰했어요? 돈 때문에 침몰한 거예요. 6,000톤급 큰 배들은요, 배 밑에 평형수를 심어야, 이렇게 다 둬야 돼요. 근데 우리는 4분의 1밖에 평형수를 안 담고 4분의 3은 뭐 실은 거야? 돈 실은 거예요. 돈. 그러니까 304명이나 죽었죠. 단원고등학교 아이들 249명, 피어보지도 못한 그 꽃들이 249명이 죽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모두의 책임이에요. 세월호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 55명이 죽은 거예요. 돈 때문에. 핀란드라는 나라는 건국이념이 뭐냐면 나눔이야, 나눔. 이 나라는 러시아의 100년 지배를 받아요. 100년 지배를 받으면서 독립을 해요. 국민들이 모여갖고 우리 진짜 잃었던 나라를 찾았으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나갈 것이냐? 국민들이 그래요. 콩알 한쪽이라도 나눠 먹자. 그래서 이 나라는요, 가난했을 때부터 나누기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잘 나눠요. 지금까지도. 지금 국민소득 6만 달러예요. 이 나라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액 무상교육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대학생들도 전부 공짜로 대학 다 다녀요. 그리고 기숙사도 다 공짜야. 시골에서 헬싱키로 공부하러 올라왔어. 그러면은 기숙사비 다 국가에서 다 대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갖고 아르바이트 할까봐, 책 사볼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할까봐 아르바이트 하지 마라, 공부해. 그러면서 책값 하라고 모든 대학생들한테 한 달에 43만 원씩 용돈을 줘요. 모든 학비도 안 되는데 용돈도 줘. 이 나라는 석박사까지 공짜예요. 프로그램 참여하면 석박사까지 다 공짜야. 그러려면 뭘 많이 내야 돼?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 나라는 한 700만 원 정도 월급 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를 내냐면 320만 원 정도 내요. 이 정도 내야지 대학생들한테 용돈까지 주죠. 자, 이제 대한민국도 애들이 등록금 못 내갖고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애들, 대학생들 등록금 공짜로 해주기 위해서 700만 원 버는 사람들 320만 원 돈 내십시오.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요? 여기다가 빨간 띠 두르고 결사 반대. 박근혜 정부는 자폭해라 막 이러고 아마 할 거예요. 네. 누가 대한민국이 정이 많은 나라래? 저는요, 대한민국 정 많은 나라라는 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이 많은 나라가 해외 입양 1위를 해요. 우리나라가 해외 입양 1위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유타라는 곳에 강의를 다녀왔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몰몬 교도가 많은 데예요. 저녁에 식당에 갔는데 엄마 아빠는 백이냐? 근데 애들은 누가 봐도 우리나라 애들이에요. 그 한 식당에 세 쌍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세 부부 쌍의 자녀들이 우리나라 애들이야. 나는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걔네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해외 입양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2위가 어딘 줄 아세요? 필리핀이에요. 3위가 우간다, 4위가 인도, 5위가 우즈베키스탄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요, 2배, 3배 잘 사는 나라예요. 2배, 3배 잘 사는 나라에서 해외 입양 1위를 하고 있는데 정이 많은 나라예요? 정이 많은 나라 아니에요. 또 제가 요즘 잠비아 도와준다고 한 3년 동안 한 10억 정도 잠비아 도와줬어요. 가서 뭐 이제 농장 도움 한 20만 평 꾸며주고 소도 돼지도 닭도 옥수수밭도 감자밭도 다 해놨어요. 근데 나한테 전화해갖고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 참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굶어 죽는 사람 많은데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가서 도와주느냐고, 정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나한테 이렇게 전하는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요 미국에서요 밀가루 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밀가루. 그래서 우리 천주교하고 밀가루하고 인연이 많아요. 정부를 못 믿으니까 밀가루를 어디다 줬어? 성당에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밀가루 받아 먹으려고 세례 받는다 그래서 밀가루 신자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배고픈 시기를 미국에서 원조받아갖고 버텨냈어. 그럼 세계에서 9번째로 1조 달러가 넘는 나라가 9나라인데 우리나라가 9번째 1조 980억 달러예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프리카의 나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받았으면 줘야지. 받고 우린 꿀떡하고 끝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OECD 국가 중에 가난한 나라 안 도와주기로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뭐가 정이 많은 나라예요. 말로만 정 많으면 다예요. 정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지지난주에 동창 모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신부님을 만났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서울의 한 시내 한복판에 지적장애자들 작업장을 학교에 중학교에 만들려는데 주민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랬대요. 우리 동네 쓰레기 처리장은 들어와도 지적장애자 작업장은 못 들어온다. 참. 아니 걔네들 얼마나 이 삶에 목말라 하는 애들인데 걔네들을 우리 동네에서 받아들였고 우리 동네에서 보호를 해줘야지. 심지어 어떤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동네 핵시설은 들어와도 지적장애자 시설은 못 들어온다. 이게 우리가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야. 님비라고 그래. 님비. 요즘 우리 평창에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도로가 뻥뻥 나요. 근데 우리 생태마을 바로 옆에 도로가 나요. 근데 거기를 터널을 뚫어요. 강의 중에 다이나믹 터질 때 막 건물이 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그래요. 신부님 저렇게 바로 터널을 뚫는데 반대 안 하시느냐고. 내가 이렇게 말해요. 저거 반대하려면 5년 정도 걸려. 매일 도로에 들어놓아야 돼. 나는 내 인생 매일 도로에 들어놓기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그리고 일하는 우리 옆으로 지나가는 거 일하는 마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반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안은 누구한테로 지나가는 거야? 마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내 옆길은 안 되고 옆에 마을은 괜찮고. 이게 이기적인 거, 이기적인 거. 누가 우리 부로 정이 많은 나라라고 그래요. 1970년대 우리 이 구로공단에서 동대문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돈 많이 벌으니까 우리 좀 나눠주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이 국가가 지금 잘 살아야 된다. 그래갖고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잘 살게 되면 그때서 너희들한테 잘해줘. 나중에 잘해줘요. 나중에 잘해주겠다고.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지금 2015년 대한민국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외환보유가 세계 6위예요. 3,600억 달러. 그 다음에 10대 기내 사내 보유금은 5천억 달러, 515조. 근데 지금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누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1시간 노동 임금이 5,580원이에요. 이거 노동자들이 10,000원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 6,030원 했어요. 6,030원. 내년에 1시간이 6,03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는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이탈리아, 스페인 10,000원이에요. 우리보다 조금 잘 사는 프랑스는 12,000원. 독일은 13,000원. 미국은 2020년에 모든 노동자들한테 1시간에 17,000원 주기로 국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민중을 무시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무시당해도 돼. 니네들은 돈, 이게 5,580원이면요. 한 달 22일 일하면 얼마 버는 줄 알아요? 98만 원 받는 거예요. 98만 원. 그거 갖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저는 30년 넘게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똑같이 70대인데 어떤 분은 20대처럼 생기발랄하고 어떤 분은 이미 삶을 포기한 듯 살아가십니다. 더 놀라운 건 행복한 분들이 꼭 돈이 많거나 건강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도 많았어요. 재산이 수십억인데 매일 우울하다고 호소하는 70대 남성. 자식들은 다 성공했는데 외롭다며 약을 달라는 65세 여성. 건강검진 결과는 완벽한데 삶이 무의미하다는 68세 환자. 반대로 무릎은 아프지만 매일 웃으며 병원에 오시는 73세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 80대 할아버지. 연금이 적은데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75세 환자분.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5년 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하게 늙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7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은 이
이 7가지를 정확히 반대로 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비밀들은 우리가 평소에 듣던 상식과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믿는 것들이 실제로는 불행을 만들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자식 잘 되는 게 노후 행복의 조건이라고들 하잖아요. 틀렸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불행한 분들 중에는 자식이 의사, 변호사인 분들이 많았어요. 돈 많이 모아놔야 노후가 행복하다고요? 그것도 틀렸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매일 불안하고 우울한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비밀은 뭘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73세 할머니, 이분은 젊었을 때 정말 비참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은 30대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혼자 자식 셋을 키우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셨어요. 식당 설거지, 청소, 파출부, 안 해본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해 보입니다. 병원 올 때마다 웃으시고 간호사들이랑 농담하시고 다른 환자들한테 위로도 해주시고 70대 중반인데 30대 청년보다 더 활력이 넘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직접 알려주신 7가지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런데 경고합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 못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이걸 몰라서 70대에 자살 시도까지 하신 분도 계셨어요. 반대로 이 7가지를 알고 실천한 분들은 불과 3개월 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고 불면증이 사라졌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특히 오늘 5번째 비밀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 70%가 이것 때문에 불행했어요. 지금 당장 메모 준비하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 오늘 이 영상이 결정할 겁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오랫동안 노인의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80대인데도 20대처럼 생기발랄하고 얼굴에 주름은 많지만 눈빛만큼은 소녀 같은 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날이라고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깔깔 웃고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 반대로 60대인데 벌써 인생 다 살았다는 듯이 힘없이 지내시고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하시고 아프다, 힘들다, 외롭다 하소연만 하시는 분도 계시죠.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돈이 많아서? 자식이 잘 돼서? 건강해서? 아닙니다. 제가 30년 넘게 노인의학을 하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봤는데 행복하게 늙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만난 한 분, 73세 할머니께서 직접 들려주신 인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자식 셋을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분입니다. 병원에 오실 때마다 간호사들한테 농담하시고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분들이랑 이야기 나누시고 항상 웃으세요.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7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7가지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밀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내용 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행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행복하게 늙는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오랫동안 노인의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늙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늙느냐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70대, 80대가 되어도 정말 활기차게 사시고 어떤 분들은 60대인데도 벌써 삶을 포기한 것처럼 지내십니다.
처음에는 경제력이나 건강 상태 때문인가 생각했어요. 돈이 많고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분들이 있고 건강이 안 좋아도 행복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관찰해 봤어요. 행복하게 늙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진 특별한 태도, 습관, 생각 방식 같은 것들이요. 오늘 말씀드릴 73세 할머니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분입니다. 이분을 처음 만난 건 5년 전쯤이었어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정형외과에 오셨다가 제 진료실로 오신 거였습니다. 대기실에서부터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옆에 계신 다른 환자분들이랑 이야기 나누시면서 웃고 계셨어요.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도 밝은 표정이셨고 인사도 환하게 하시고 분위기 자체가 다르셨습니다. 그래서 진료하면서 이것저것 여쭤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가족은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냥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진료를 받으러 오실 때마다 정말 그렇게 사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5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하시는 걸 못 봤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신 건데 힘들지 않으시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걸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하세요. 다른 분들은 무릎 아프다고 하소연하시고 짜증내시는데 이분은 아픈 와중에도 감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실 수 있냐고,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자기도 불행했었다고, 그런데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요. 그날 이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따로 메모해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복한 어르신들을 관찰해 보니까 정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과거를 놓아주는 겁니다. 이 할머니 말씀이 예전에는 자기도 과거에 너무 얽매여 살았대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것도 원망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것도 한스럽고 못 배운 것도 후회하고 그렇게 과거만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대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아무리 후회하고 원망해도 바꿀 수 없다는 거요. 오히려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현재를 못 산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과거를 놓기로 결심하셨대요. 과거 생각이 날 때마다 그래,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인정하고 내려놓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계속 연습하니까 점점 쉬워지더래요. 지금은 과거 이야기를 하실 때도 덤덤하게 하세요. 남편 돌아가신 얘기도 힘들게 살았던 얘기도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말씀하시지 거기에 감정을 싣지 않으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에 붙들려서 현재를 못 사세요. 젊었을 때 이랬어야 했는데 저랬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만 하십니다. 또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 뭐가 억울했다 하면서 원망만 하세요. 그런데 그게 뭐가 도움이 되나요? 과거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원망해도 과거는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죠. 제가 만난 한 분은 70대 중반이신데 30년 전에 사업 실패한 얘기를 아직도 하세요. 만날 때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 사람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십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일에 붙들려 계신 거예요. 그 30년 동안 다른 좋은 일들도 많았을 텐데 그건 다 잊어버리시고 그 한 가지 일만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73세 할머니는 과거를 완전히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으세요.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하시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시고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이분 말씀이 예전에는 자기도 남들이랑 자꾸 비교했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자식들 얘기할 때 그랬대요. 누구네 아들은 의사라던데, 누구네 딸은 대기업 다닌다던데 이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으셨대요. 남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는 건 당연하다는 걸요. 사람들은 자기 좋은 면만 보여주니까 겉으로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자 다 고민이 있다는 걸 아신 거죠. 그리고 비교한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으셨어요. 오히려 비교하면 할수록 내가 불행해질 뿐이라는 걸요. 그래서 비교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끊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남이 뭘 하든 전혀 신경 안 쓰신대요. 누구네 손주가 명문대 갔다는 얘기 들어도 그냥 잘 됐네 하고 넘어가시고 누가 해외여행 다녀왔다는 얘기 들어도 부럽지 않으시대요. 내 삶은 내 삶이니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비교할 게 더 많아져요. 자식 비교, 손주 비교, 재산 비교, 건강 비교, 모임만 가면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대회가 되고 듣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깁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친구들 만나는 게 스트레스라고 하세요. 만날 때마다 누구는 아들이 얼마 벌고 누구는 집이 얼마짜리고 이런 얘기만 하니까 듣기 싫은데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친구들을 안 만나신대요. 비교하는 습관 때문에 친구까지 잃게 되신 거죠. 만약 이분이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친구들 얘기를 그냥 흘려들으시고 관계도 유지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73세 할머니는 비교하지 않으니까 친구 관계도 편하시대요. 친구들이 뭘 자랑하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자기는 자기 얘기만 하시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분을 편하게 대하고 관계가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이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감사 기도래요. 종교가 있으신 건 아니고 그냥 습관으로 하신대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시작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감사할 거리를 찾으신대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고, 친구를 만나서 감사하고,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신답니다. 저녁에는 감사 일기를 쓰신대요.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건데 벌써 10년 넘게 하고 계신답니다. 노트가 여러 권 쌓여 있는데 가끔 옛날 일기를 읽어보시면 또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하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습관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할 거리는 무궁무진해요. 눈이 보이는 것, 귀가 들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다 감사한 일들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아요. 아프고 나서야 건강이 감사하고, 혼자 되고 나서야 가족이 소중하고, 이렇게 잃고 나서 깨닫는 거죠. 73세 할머니는 잃기 전에 감사하는 법을 아세요. 지금 가진 것들이 다 감사한 거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행복한 겁니다. 제가 만난 다른 분은 항상 불평만 하세요. 나이 들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런 말씀만 하십니다. 똑같이 나이가 드는 건데 한 분은 감사하고 한 분은 불평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바로 관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죠.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하고 없는 것을 보면 불평하게 됩니다. 73세 할머니는 있는 것을 보는 연습을 하신 거예요. 무릎은 아프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다. 눈은 침침하지만 그래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보시는 겁니다. 네 번째 비밀은 배우는 자세입니다. 이분이 70대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대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하셨는데 손주가 하나하나 가르쳐줘서 결국 배우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카톡도 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영상 통화도 하시고 젊은 사람 못지않게 잘 쓰세요. 이번에는 유튜브 보는 법도 배우셨는데 요즘 건강정보 영상 보는 재미에 푹 빠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 말씀이 나이 들었다고 배우는 걸 멈추면 늙는다고 하세요. 계속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해야 뇌도 젊어지고 삶도 재미있어진다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뇌 건강에 좋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발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배우기를 포기하세요. 이제 늙었는데 뭘 배워?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만난 한 분은 평생 배우고 싶었던 게 영어였대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 배우셨고
나이 들어서는 이제 배워봤자 뭐 하나 싶어서 안 배우셨대요. 그러다가 80이 넘어서 후회하신대요. 그때 배웠으면 지금쯤 영어로 대화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요. 73세 할머니는 그런 후회를 안 하시려고 지금이라도 배우신대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고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 배울 수 있다는 게 이분 철학입니다. 5번째 비밀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분이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신대요. 무릎이 아픈데도 꾸준히 걸으세요. 의사가 적당히 움직이는 게 오히려 관절에 좋다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집에서도 계속 움직이신대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집안일도 다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부지런히 하신답니다. 이분 말씀이 움직이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진다고 하세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해지는데 움직이면 그런 생각할 틈이 없어서 좋다고요. 실제로 운동이 우울증 치료만큼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만 해도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몸 아끼려고 가만히 계시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안 움직이면 근육이 빠지고 관절이 굳고 체력이 떨어지고 결국 더 빨리 늙게 되는 거죠. 제가 만난 한 분은 무릎이 아프다고 몇 년 동안 집에만 계셨대요. 그랬더니 근육이 다 빠져서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지셨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안 움직여서 그런 거였던 거죠. 73세 할머니는 아파도 계속 움직이세요. 물론 무리하지는 않으세요. 자기 몸 상태에 맞게 적절히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70대 중반인데도 체력이 좋으시고 활기차게 사실 수 있는 겁니다. 6번째 비밀은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겁니다. 이분이 친구도 많으시고 이웃들과도 친하게 지내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는 않으신대요. 나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유지하신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 때문에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도 만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신대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주변에는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들만 계세요. 만날 때마다 웃고 즐겁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런 관계들만 유지하시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에너지가 제한적이니까 관계도 선택적으로 유지해야 해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는 없고 나한테 좋은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는 게 지혜롭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친구가 많은 게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모임을 여러 개 다니세요. 그런데 모임 다녀오시면 항상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신대요. 왜 다니냐고 물으면 안 나가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하세요. 그렇게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에너지만 소진시키고 스트레스만 주는 관계라면 없는 게 나아요. 73세 할머니는 그걸 아세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진짜 좋은 관계들만 잘 가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고 오히려 관계가 힘이 되는 겁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분이 일주일에 2번씩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신대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일인데 벌써 5년째 하고 계신답니다. 이분 말씀이 봉사하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하세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너무 보람있고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손주들이 올 때마다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신대요.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 배운 교훈들, 이런 것들을 손주들한테 전수하시는 거죠. 손주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재미있어하고 배우려고 하니까 자기 존재가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하세요.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내 삶이 의미 있다고 느껴야 행복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의미를 못 찾으면 공허하고 우울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하고 나서 삶의 의미를 잃으세요. 직장 다닐 때는 일이 의미였는데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죠.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냥 밥이나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73세 할머니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셨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느끼시는 거죠. 그게 삶에 활력을 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60대 중반에 은퇴하시고 나서 몇 년 동안 정말 힘들어 하셨대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우울증까지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시작하셨는데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대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정리하고 반납된 책을 제자리에 꽂고 그런 단순한 일이었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엄청난 의미가 됐다고 해요. 누군가 이 일을 기다리고 자기가 필요하다는 느낌, 그게 삶의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도서관 봉사가 일주일의 하이라이트가 됐고 거기서 만난 다른 봉사자들과도 친구가 돼서 봉사 끝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의미는 거창한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작은 일상에서 누군가를 돕는 작은 행동에서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에서 이렇게 작은 것들이 다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73세 할머니 말씀이 인생의 후반부는 주는 시기라고 하세요. 젊었을 때는 받고 싸는 시기였다면 나이 들어서는 그동안 쌓은 걸 나눠주는 시기라는 거죠. 지혜도 나눠주고 경험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그렇게 나누면서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자식이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라고요. 이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보통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더 있으면 건강하면 자식이 더 잘 되면 그때 가서 행복하겠지 하고요. 그런데 그 조건들은 영원히 안 갖춰질 수도 있어요. 돈은 아무리 있어도 더 있으면 좋고 건강도 완벽할 수 없고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평생 행복을 미루게 되는 겁니다. 73세 할머니는 그걸 일찍 깨달으신 거예요. 조건과 상관없이 지금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아픈 무릎도 있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돈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혼자 살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선택하느냐? 바로 앞서 말씀드린 7가지를 실천하는 거예요. 과거를 놓아주고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고 배우고 움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의미를 찾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나이가 든다는 게 꼭 슬프고 힘든 일만은 아니구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나이 드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복한 어르신들을 관찰해 보니까 정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7가지 중에 대부분을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매일 아침 명상을 하신대요.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신다고 해요. 이것도 결국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분은 매일 일기를 쓰신대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으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잘한 것도 돌아보고 감사한 것도 적고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리신다고 합니다. 이것도 결국 감사하는 습관이고 자기 성찰이죠. 또 어떤 분은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글을 쓰거나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시면서 삶의 재미를 찾으세요. 이것도 배우는 자세고 의미를 찾는 거죠. 결국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현재에 집중하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게 행복하게 늙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들이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들 아는 이야기들이죠. 감사해야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운동해야 한다. 이런 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문제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면서도 안 해요. 귀찮아서 습관이 안 돼서 당장 효과가 안 보여서 이런저런 이유로 실천을 안 하는 겁니다.
73세 할머니와 다른 행복한 어르신들의 차이점은 바로 실천입니다. 이분들은 알고 있는 걸 매일매일 실천하세요. 감사 일기를 쓰고 운동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대요. 73세 할머니도 감사 일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쓸 게 없어서 힘들었다고 해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었는데 억지로라도 찾다 보니까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워도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면 삶이 변하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건강해지는 방법은 없어요. 매일 조금씩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행복도 똑같아요. 하루아침에 행복해지는 방법은 없어요. 매일 조금씩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마법 같은 해결책을 찾아요. 한 번에 인생이 바뀌는 특별한 방법, 돈 많이 벌어서 한 번에 행복해지는 방법, 이런 걸 찾는데 그런 건 없어요. 있다고 해도 지속되지 않아요. 복권 당첨돼서 순간적으로 기뻐도 시간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외부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인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행복은 내면에서 나와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73세 할머니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건은 특별할 게 없어요. 혼자 사시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세요. 왜냐하면 행복하기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매일 실천하시니까요.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고 70대, 80대가 돼서도 저렇게 밝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이분이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재능이나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하고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를 놓아주세요. 이미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사세요. 둘째,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삶은 남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입니다. 셋째, 감사하세요. 매일 감사할 거리를 찾고 기록하세요. 넷째, 배우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걸 계속 배우고 도전하세요. 다섯째, 움직이세요. 적당히 몸을 움직이는 게 건강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섯째, 관계를 잘 관리하세요. 좋은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일곱째, 의미를 찾으세요. 내 삶이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세요. 이 7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도 행복하게 늙을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씩, 조금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보세요. 내일은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모레는 새로운 것 하나를 배워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많은 게 아니라 계속하는 거예요. 습관이 될 때까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하다고요.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 거냐, 아니면 행복하게 살 거냐는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73세 할머니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매일 노력한다고.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나도 나이 들어서 저런 어르신이 될 수 있을까? 저렇게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실천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행복하게 늙는 연습을, 과거를 놓아주고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고 배우고 움직이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의미를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73세 할머니처럼, 아니, 그보다 더 행복하게 나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평화로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노후 아닐까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의미 있게 살다가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 그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 꿈은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73세 할머니가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분한테 행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하신 말씀인데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불행하게 살기엔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자.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행복하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후회 없이 살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후회하고 원망하면서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보내시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다면 왜 오늘을 그렇게 살지 않나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미루는 거예요. 하지만 내일은 약속된 게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의미 있게,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73세 할머니는 그렇게 사세요. 매일을 선물처럼 받아들이시고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사시고 그래서 행복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어요. 그저 선택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비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 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늙을 자격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73세 할머니처럼, 아니, 그보다 더 행복하게 나이 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만의 행복 비결이 있다면, 또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실천하고 계신 게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배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더 깊이 있는 상담과 전문적인 조언을 원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더욱 심층적인 콘텐츠와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나이 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비밀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과거를 놓아주고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고 배우고 움직이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의미를 찾는 것. 이것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노우TV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와닿으셨나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으세요?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배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와 인생 지혜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후TV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더욱 심층적인 콘텐츠와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후TV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게 나이 드는 그날까지 노후TV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